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국제지정학적 체스판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동해의 신비로운 물들은 귀중한 자원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치열한 소유권 분쟁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최근 발견된 천연가스전은 빠르게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었고, 특히 러시아가 한국의 이익을 주장하며 이 분쟁에 갑자기 개입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한국은 이 법적 및 외교적 싸움에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이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동해 앞바다에서 발견된 가스전을 두고 이곳이 과연 한국과 일본 둘 중 누구의 땅인지 연일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작스런 러시아의 개입으로 이 같은 논란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해당 가스전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해 있지 않고 시마네현과 야마구현이 관리 수역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논리로 독단적인 개발 계획을 밀어붙여왔는데요. 하지만 이곳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걸쳐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러시아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며, 그렇게 산유국으로서의 일본의 꿈에도 빈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든든한 군사적 우방국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유럽연합과 일본 모두를 곤경에 빠뜨릴 일석이조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경제산업성 산하자원에너지청이 오는 3월 7월 사이 동해 해저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전의 상업화 가능성을 놓고 시굴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전격 보도하며, 이번 활동은 매장 자원이 과연 상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주된 목표가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인 인펙스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조사 작업은 전체 비용만 해도 무려 330억 엔이 투입되는 상당한 규모로, 해당 자금은 자원에너지청과 경제산업성이 국내 가스전 개발을 위해 설립한 독립행정법인인 석유천연가스 및 금속광물자원기구가 각각 절반씩 출자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동해 가스전이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니가타현 앞바다의 이와후네오키 유전에서 1990년부터 천연가스 생산을 개시한 이래 약 30년 만에 일본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신규 해양가스전이라고 설명하며 들뜬 반응을 보였는데요. 앞서 자원에너지청은 에너지 자금률 향상을 위한 일본의 가스전 개발을 목표로 2010년대부터 인펙스에 관련 위탁 조사를 맡겨왔는데,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내 및 해외 개발을 포함한 자국의 에너지 자금률을 2021년 기준 34.7%에서 2030년과 2040년 각각 50%와 6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목표한 상태고, 이에 인펙스는 시마네현에서 후쿠오카현에 이르는 해역에서 지질 조사와 기초 시추 작업을 벌이는 등 최근 발견된 동해의 가스전은 바로 이 과정에서 얻어낸 성과라 전했습니다. 향후 시굴 조사가 성공할 경우 인펙스 측은 2032년 생산을 목표로 가스전 개발에 착수할 것이고,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일본 본토에 공급할 계획이라 언급했는데, 일본 자원에너지청의 사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가스전의 전체 매장량은 최대 1조 4천억 입방피트 수준이며 예상되는 연간 생산량은 무려 93만 톤. 이는 일본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1.2%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선 마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한국 언론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기엔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는데요. 초창기 이곳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말과는 달리 실제 조사 결과 그 정확한 위치가 야마구치현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시마네현에서 북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지점이며, 이는 경상북도 경주 해안에서 동쪽으로 겨우 150km밖에 있는 매우 가까운 위치였던 것이었죠. 인펙스 측의 거짓말이 탄로나자 한국 정부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이곳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될 수 있고 한국 역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항의에 현재 인펙스 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유보한 상태인데요. 일본이 이같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데에는 유엔 협약과는 별도로 그동안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한일 양국의 협의가 수십 년이 넘도록 진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해역은 23.5에서 450해리, 중국과의 거리는 80에서 350해리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200캐리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할 시 각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한일 양국은 중간선을 정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흘러왔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은 지난 1974년 한일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한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과 일본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정한 바 있었는데, 이번 시추 장소가 바로 이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에 따른 것으로 일본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 외교부 관계자는 시추 지점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 근접한 만큼 차후 이곳이 한국 영해로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일본의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시굴 지점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 정확한 좌표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재차 한국이 요구한 좌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고, 이것이 자칫 또 다른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한국의 입장에선 다소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석유자원 개발과 관련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밀려 10년 전에 비해 투자 금액이 91.8%나 줄어드는 등 한국은 전문 인력과 기술 면에서도 상당히 저조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반면 중국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1대1로 정책과 자원 외교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재정 지원 역시 강화하고 있었고, 일본 역시 석유 수요 감소와는 상관없이 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가스전의 일부가 한국 해역에 속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다 해도 사실상 시추 개발과 관련 모든 걸 일본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생각지도 못한 러시아 정부의 개입으로 한일 간의 가스전 대립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독도를 비롯한 동해상의 소유권을 일본이 아닌 한국의 영해임을 수차례 증명해준 우방 아닌 우방국으로, 지난 2019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사건을 놓고 일본 정부에서 항의하는 기이한 행각을 보여줬을 때도 단호히 일본을 배제한 채 한국 정부에 공식 사과를 해 수많은 일본인들을 경악해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일본이 시추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예상 일정만 공개한 터라 러시아 또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논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 측은 일본이 해당 지역의 시굴에 착수하려면 적어도 제2의 독도 사태와 같은 그림이 그려져선 안 되고, 이에 한국이 요청한 권리 행사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확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공세에 일본은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러시아 함대의 일본 봉쇄 작전은 스가루 해협과 오스미 해협의 횡단 등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고, 이는 곧 쿠릴 열도를 노리려는 일본의 계획을 단념시킴과 더불어 유사시 중국과 갈등 중인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도 언제든 러시아군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로 러시아 정부가 동해상 가스전의 소유권에 대해 한국 편을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과의 대치 상황을 비롯 5년 전 한국과 체결한 석유자원 개발 MOU의 존재 때문이었는데요. 러시아는 2015년부터 한국가스공사 측과 연계해 한국의 천연가스 예상 수요의 20%를 상회하는 막대한 양이 천연가스 도입 사업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체적인 일정과 도입 규모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이 사업을 실제로 성사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선 대규모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중동과 동남아 일부 국가에 편중된 한국의 천연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물론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해 수시 운송이 가능한 PNG 도입까지 실현된다면 동고하저라는 한국의 계절적 수요 특성에 기인한 수급상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 러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장기 도입 계약과 가스전 개발 등 상류 부문에 대한 사업 참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동시에 정유와 석유화학 LNG 등 하류 부문 사업 개발을 집중 육성시키는데 참여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참고로 이는 러시아가 당면한 경제적 난제들 가운데서도 특히 남한 면적의 75배에 달하고 각종 천연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의 부상과 인구 감소 등 안보적 위기를 겪고 있는 극동 지방 개발에 대해 한국을 제1의 파트너로 선점한 것과 일맥상통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 측이 안정적인 자원 수급과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 대신 비교적 극동 지역에서 가까이 위치한 나라 중 유일하게 경쟁 관계가 아닌 한국의 개발을 위임함으로써 양국의 부족한 부분을 각자 채워나가겠다는 전략인 셈이었죠. 실제로 전문가들이 말하길 한러 양국은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에너지 협력국이고 양국 간에 맺어진 양의 각서가 파쇄되지 않는 한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 심지어 유럽연합조차 러시아를 등에 업고 있는 한국의 개발 권한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을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무엇보다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의 분쟁 전략에 크게 대인 적이 있었던 러시아는 결코 일본 측의 일방적인 동해 시추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벌써부터 일본 내부에선 동해상의 천연가스를 온전히 소유하려면 한국이 아닌 러시아와 싸울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등 차라리 이 같은 비극을 맞이할 바엔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개발에 나서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임을 주장하기도 했죠. 강대국과 동등한 계약을 맺은 것도 모자라 안보와 경제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쥐게 된 한국은 이로써 일본이 가장 우려하던 상황을 만든 가운데 여기서 과연 일본이 한국과 협력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시 어리석은 선택으로 한러 양국의 샌드위치가 될지 이번만큼은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보며 지진과 화산이 유독 빈번한 일본은 자신들의 운명을 깨닫고는 1000년 전부터 대륙 진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을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등 전쟁도 서슴지 않았죠.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열도 전체가 바다로 가라앉고 있다는 점일 텐데 실제로 일본은 침몰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자 그 추세는 더욱 빨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네덜란드의 힐레스 에르켄스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도쿄는 지난 100년간 4.25m 가라앉았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은 땅이 가라앉는다는 의미로 통상 아파트 1층의 높이가 최대 2.6m 라고 봤을 때 지난 1세기 동안 도쿄는 상당히 많이 가라앉았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아예 일본 열도를 통폐로 한반도로 옮기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단순히 한반도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일본에 편입시킨 후 수도를 포함 정치 및 경제 기반을 한반도로 옮겨 이사오려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을 일제강점기에는 경성이라 불렀는데 여기에서 경이란 수도를 뜻합니다. 일본 수도인 도쿄TOK와이오는 동경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수도는 한반도의 경성에 만들고 한국가에 두 개의 수도가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백제의 옛 수도 부여의 신사 중 최고 등급인 관패대사를 건설하겠다며 건설을 시작했었는데 이는 당시 도쿄에 있던 1급 신궁과 동일한 등급이고 메이지 신궁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였죠. 관패대사를 건설한다는 것은 일왕이 직접 부여로 찾아와 참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1939년 7월 31일 히로히토 일왕이 직접 라디오에 출연해 부여의 신궁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러저러한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0년 동안 꿈꾼 일본의 대륙 진출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당시 가장 큰 이슈는 가덕도 신공항과 한일의 저터널이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지만 한일의 저터널은 일약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당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던 한 국회의원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왜냐면 한일의 저터널은 일본이 1000년 동안 바라던 대륙 진출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에 비해 적은 재정을 부담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기대 효과도 컸지만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달랐는데요. 그렇다면 이 한일의 저터널은 불과 몇 년 전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업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됐었고 일본의 일방적인 조사이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17년입니다. 대륙 진출이라는 품속에 칼을 품고 겉으로는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며 주야장천 2해저 터널을 제의했지만 한국은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저 터널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친일 논란이 제기되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대륙 진출을 꿈꾸게 된 것일까요? 아주 긴 역사를 톱파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 일본 동쪽 해상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동일본대 지진으로 붙여진 이 재해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17억 명이 피해를 입었죠.
아마 일본 쪽 뉴스 중 가장 빈번한 것이 자연재해인 지진인데, 그래서 일본인들은 늘 불안에 시달리며 삽니다. 이렇게 지진이 잦은 것은 일본의 지리적인 운명인데요. 즉, 일본이 자리한 대륙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표면은 마치 지구를 감싸는 퍼즐처럼 조각조각 깨져 있는데, 판이라고 물리는 이 퍼즐들은 지구 내부의 작용으로 서서히 이동하며 서로 스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맞닿은 지각판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 판의 가장자리인 단층이 튕겨나가면서 크게 흔들리는데, 이게 바로 지진입니다.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구는 약 70km 두께의 7개의 대형판과 6개의 중형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일본 동쪽 앞바다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4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지난 40년 동안 전체 지진의 10%가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재해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등장했을 때부터 타고난 운명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진 피해를 겪다 보니 일본에서는 항상 안전한 대륙으로의 이동을 내세워 권력을 손에 쥐었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던 겁니다. 임진왜란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선 조선을 점령한 후에 명나라, 유구국현 오키나와, 고산국현 타이완, 루소년 필리핀을 점령한 후 천축현 인도를 공략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대통국을 건설하고자 했었고, 이러한 대륙 진출의 야욕은 20세기로 이어집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당시 일본은 일본, 조선, 만주, 중국, 몽골 5개 민족이 화합해야 한다며 오족 화합을 내세우면서 우선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만주를 침공해서는 만주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1937년 중국 대륙까지 침략해 꿈이 이루어질 뻔도 했으나 미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핵폭탄 이방의 지도에서 지워질 뻔도 했는데요. 사실 결과가 그렇게 됐기 망정이지,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했을 때 일본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일본이 점령한 조선에서부터 그 그림이 시작되는데요. 1917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는 철도용 스시마 해저터널 건설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본토 스시마대 마도 부산으로 이어지는 3가지 서로 다른 노선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산을 통해 만주로 올라갔다가 베이징, 난징을 경유한 후 베트남의 하노이 사이공 캄보디아의 푸놈펜 말레이시아로 이어지는 10km의 철도 노선을 건설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일본의 손아래에 두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원대한 꿈의 시작은 반드시 일본 열도가 부산과 연결되는 해저터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종단 철도 계획의 일환으로 한일해저터널이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1935년에는 일본 내무성에서 한일을 오가는 도로터널을 계획하기도 했었고, 1938년에는 일본 철도성이 조선의 협터널 및 대동아 종단철도 구상을 발표해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핵폭탄 이방에 좌절된 것인데요. 이후 일본은 몸을 숙인 채 나름대로 산업을 키우며 해저터널의 꿈을 잇고 있었는데, 다시 볼씨를 짚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교주인데요. 198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문선명은 국제평화고속도로를 주창했습니다. 지구촌 단절 구간을 육로로 잇고 국가 간 교통망을 연결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1982년 일본의 국제하이웨이 사업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일해저터널 연구에 200억 원을 후원한 결과로 이란터널 제1차 기본 구상, 이란터널의 교통수요 예측, 이란터널의 경제평가 등 수많은 연구보고서가 일본에서 발표됐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 사가현 가라스시에서는 굴착을 시작해 547엠을 파내려가기도 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와 달리 한국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요. 왜냐면 일본이 없어도 한국은 북한과의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든지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정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OSJD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국제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고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수립하는 단체입니다. 1956년 소련, 중국, 몽골, 북한 등 12개 국가가 참여해 창설됐고, 현재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 중국 횡단철도 TCR, 몽골 횡단철도 TMGR 등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지나가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2018년 가까스로 만장일치로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 유라시아를 잇는 철도가 실제로 개통되면 한국은 동아시아의 종착지로 유럽의 독일에서 시작해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종착하는 또는 그 반대로 한국을 시작으로 유럽으로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실현됩니다. 종착이든 시작이든 지리적인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만약 일본과 해저터널이 연결된다면 일본이 한국의 장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한일해저터널이 건설되는 순간 한국은 경유역으로 전락해버리는 단점 등등 한일해저터널 이야기가 제기되는 순간 터져나오는 친일 논란, 한국의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많다는 입장 등이 있어 한국에서 이 해저터널 이야기가 쉽게 논의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해저터널로 국가를 연결한 사례는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스타가 있습니다. 영국 해협 중 가장 좁은 도버 해협을 뚫어 총 49.9km의 해저터널을 건설했는데 이 터널이 연결되자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 파리 구간을 3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운영사 유로터널은 수년간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 20년 만에 간신히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한일해저터널의 경우 한일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지만 최소 200km에 이르는 구간에 터널을 건설하려면 최소 100조 원에서 2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70%, 한국이 30% 부담한다고 해도 한국이 최소 30조 원에서 60조 원까지 투자해야 하는데 과연 한국이 한국에게 유리할 것 없는 이 터널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제성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한일 외교 관계 그리고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정서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은 절대로 일본의 대륙 진출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표심으로 지위가 유지되는 정치인들 역시 굳이 쌍욕을 먹으면서 추진할 대담함을 보이지도 않을 테고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대륙 진출의 가장 빠른 길은 대마도를 거쳐 부산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맑은 날에는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일 정도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니까요. 그러나 일본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헌법일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일본은 제국 헌법을 폐지하고 1946년 11월 3일 연합국이 제시한 평화헌법을 공표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에 전쟁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문화시켰죠. 제9조 제1항에서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전쟁을 포기하겠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전항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국가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군대도 보유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의 대륙 진출을 반대하고 일본은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를 통해 진출하려고 한다면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헌법이 이를 금지시키고 있죠. 우익 성향의 일본의 모든 총리가 기를 쓰고 헌법을 개정해 보통 국가가 되려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헌법은 개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 헌법 제96조에 따르면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23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만 그 과반수가 국민 전체의 과반수인지 아니면 투표자의 과반수인지 그래서 일본은 2007년 헌법 개정의 첫 관문으로 국민투표법안을 만들기도 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헌법이 개정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무력 충돌이 없더라도 무력을 과시해 한국을 압도하려면 넘사벽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일본은 해군력을 제외하면 큰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뽑아낸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의 포병 전력 때문에 오히려 해군력을 함부로 들이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침략했으면 했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것이 예전처럼 호락호락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한일해저터널에 대해서는 일본이 1917년부터 계획을 시작할 만큼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가끔 언급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해저터널이 건설된다면 일본은 1000년 동안 꿈꾼 대륙 진출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유럽에서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의 시장역이자
종착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승인하지 않는 이상 헛된 망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사뭇 기대됩니다. 삼성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과거 삼성의 행보에 비웃음을 보냈던 거대 재벌 미쓰비시가 삼성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수많은 거짓말과 파벌 싸움으로 약해진 미쓰비시는 삼성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구제를 위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고 하죠. 대체 일본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초대 회장이자 지금의 삼성을 잇게 한 전설적인 인물. 호암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축하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때마침 임원 승진 시기가 겹쳤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진자들과 같이 회동하면서 과거의 일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뜻밖의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삼성의 로고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와 비슷하다는 점을 선때 이병철 회장이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죠. 이건희 회장이 지금의 삼성 로고로 바꿨기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예전 로고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미쓰비시와 분쟁이 있었을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미쓰비시의 로고는 세 장의 떡갈나무 잎을 형상화한 빨간색 마름모 3개가 이어진 모양입니다. 1960년대 이병철 회장이 사용했던 로고는 삼성답게 빨간색 별이 3개 모여있는 로고였죠. 이병철 회장은 삼성이 미쓰비시와 상대할 일은 없을 것이라 얘기했는데요. 로고가 설사 비슷하더라도 충돌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 바라본 것이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비약적인 상승을 이끌어냈고 삼성은 미쓰비시를 추월하고 세계적인 IT 기업과 겨룰 만큼 글로벌 대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은 최근 반도체 시장 1위를 차지하며 인텔을 제치며 90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죠. 삼성전자의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점유율은 13%로 과거 인텔이 차지하던 점유율 매출을 추월한 수치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2020년에 비해 무려 34.2%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죠.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디램 시장 점유율은 43.9%에 달해 디램에서 삼성전자를 거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성장 속에서 삼성전자는 MS와 메타 등 서구 유명 기업과 견줄 정도로 성장하며 미쓰비시를 인수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쓰비시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계속해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일본 3대 재벌이라 손꼽히는 미쓰비시 재벌은 버블 경제 시절 일본의 경제 엔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 재벌 기업의 영향력을 염려한 미국은 일본 재벌들을 해체해 여러 기업으로 쪼개놓았는데요. 불행히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쓰비시는 멸망의 문턱에서 부활. 다시금 재벌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미쓰비시는 한국 전쟁 때 벌어들인 외화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며 해외로도 진출하면서 영역을 넓혔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미쓰비시 계열사를 설립하며 분야를 가리지 않으며 확장을 거듭했죠. 대략 600개에 가까운 미쓰비시 그룹은 세계의 핵심 기업이 존재합니다.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UFJ 은행이 바로 그 기업들이죠. 이들은 금요회라는 사장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미쓰비시 그룹 주요 29개 회사 회장 및 사장 48명이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 만나는 금요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전체 그룹의 중요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한 그룹의 수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장단 회의로 안건이 올라간다는 점은 다른 일본 재벌들과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점 때문에 내부 파벌의 권력 다툼이 치열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업이라 꼽힌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과 미쓰비시 UFJ 은행으로 크게 세 개의 파벌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들이 거느린 계열사는 파벌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파벌로 인해 미쓰비시 그룹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깎아먹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쓰비시 자동차의 몰락이죠. 미쓰비시 자동차는 2000년 리콜 사항을 전부 은폐한 것이 들통납니다. 연이어 2004년에도 리콜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사실을 감춘 것이 드러났죠. 미쓰비시 자동차의 대주주인 크라이슬러는
연이은 신뢰도 타격에 충격을 받아 미쓰비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죠. 결국 신뢰도 타격을 회복하지 못한 미쓰비시 자동차는 경쟁사인 닛산 자동차에 인수되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미쓰비시 그룹 차원에서도 자동차를 도와줄 수 없다는 판단이 들 정도였죠. 미쓰비시 자동차의 도덕적 해이를 살펴보면 파벌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것입니다. 파벌의 성과를 위해 입단속을 하는 행보가 지속되면서 사내 분위기에서도 수치를 속이고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일이 지속된 것이 회사 전체를 망가뜨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미쓰비시 그룹 산하 기업들은 전부 비슷한 문화가 퍼져 있죠. 미쓰비시 전선과 미쓰비시 신도 등 제료업체에서 기준 미달 제품이 판매되며 장인 정신을 부르짖던 일본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관찰됐습니다. 심지어 미쓰비시 알루미늄의 경우 기준 미달 제품 출하가 알려졌지만 모든 고객으로부터 안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기에 얼마나 기준 미달이 되었는지 수치조차 밝히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죠. 고객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기에 속이는 게 문제가 없다는 모습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이러한 행태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쓰비시 산하기업인 미쓰비시 전기의 경우 일본 6개 공장에서 총 47건의 허위 검사 성적표가 드러났습니다. 20년 넘게 허위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연을 성장하고 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내부 파벌 싸움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치장에 더 힘을 쏟은 결과 미쓰비시는 삼성그룹에 뒤처지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기술 개발에도 안일한 모습을 보이며 미쓰비시는 미래 먹거리 문제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쓰비시 전기의 경우 2021년 TV 시장에서 철수하는 굴욕을 맛보았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에 밀린 탓이라고 합니다. 일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쓰비시 역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며 한때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심장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지만 승리에 취한 미쓰비시는 기술 개발과 트렌드 읽는 것에 실패. 결국 이전 기술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게 밀렸습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할 정도로 삼성의 무서운 성장의 칼날은 현재 미쓰비시를 향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뉴삼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확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M&A 기업 합병 시도를 위해 여러 기업들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2017년 하마나먼 인수 이후로 별다른 기업 합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지형이 바뀌고 대형 IT 기업들의 인수 소식이 잇따르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M&A가 삼성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죠. 삼성이 고려하는 회사 중 미쓰비시 그룹에 속한 미쓰비시 전기. 특히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죠. 전기차 시장에서 전력 반도체는 필수 부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삼성 입장에서도 향후 전기차 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쓰비시 전기를 보고 있죠. 현재 미쓰비시 전기는 TSMC와 협력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본격적으로 M&A에 나서면 미쓰비시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계속 경영 악화로 인한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미쓰비시 입장에선 미쓰비시 전기를 수익성 제고를 위해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 미쓰비시를 참고해 삼성을 만들었던 고 이병철 회장의 상상을 뛰어넘어 한국이 일본 기업을 인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인데요. 한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투자하자 미쓰비시는 이를 비웃으며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발간. 취약한 산업과 회사의 열악한 규모로 인해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한껏 삼성을 비웃으며 일본 반도체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자부했던 미쓰비시는 시간이 지난 뒤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 계열사를 넘겨야 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쓰비시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성공해낸 삼성이 미쓰비시 회사까지 집어삼키며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향후 삼성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들의 놀라운 업적에 감탄하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항상 길을 찾아내는 한국인의 저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얼마 전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차세대 그룹인 공정에서 세계 1위로 자부하던 일본 기업을 택하지 않고 한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구나 이 계약이 차세대 반도체 후공정 기술로 확인되자 이 기술에서만큼은 세계 1위라 자신했던 일본 기업 디스코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TSMC는 자사의 3나노와 4나노, 5나노 등 첨단 미세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갈
그루빙, 즉 하프 커팅 장비를 한국의 이오 테크닉스의 차세대 피코세컨드 그루빙 장비로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번에 TSMC라는 주요 고객을 잃게 된 일본의 디스코는 지난 30년간 반도체 후공정, 즉 커팅 시장을 지배해온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스코는 다이아몬드 휠 시장과 차세대 레이저 커팅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차세대 그루빙 장비에서 한국의 이오 테크닉스의 고배를 마셨으니 앞으로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 회사 공급전에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TSMC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TSMC는 최종 결정을 위해 자사의 최대 고객인 애플 등 다수 고객사에게 평가를 요청했는데 고객사들의 평가에서 한국 이오 테크닉스의 기술이 일본 기업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 반도체 후공정은 파티클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더 정밀한 레이저 장비가 요구돼 왔는데요. TSMC가 한국 이오 테크닉스 그루빙을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 이제 차세대 어드밴스 패키징 영역에서 세계 표준의 위치까지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멸망했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한국의 야금야금 자리를 뺏기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일본은 최근 미국과 맞먹는 세계 2대 반도체 강국이었던 30년 전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반도체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었고 특히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TSMC가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했으니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 세계적 수탁 생산 즉 파운드리 공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뤄진 게 바로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일본 이바라키현 연구법인 건립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역시 일본 정부가 자존심을 접고 달려들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이미 지난 2019년 TSMC에 러브콜을 보냈으나 한 차례 실패하고 재수 끝에 유치한 것인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설립될 TSMC의 첨단 패키징 R&D 기지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3,700억 원 중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을 정도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철저히 대만에 의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겉으로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 복잡한 내부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의 국방백서가 공개되자 대만은 다소 불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대만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일본은 2022년 국방백서에도 대만을 명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넣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은 일본이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일 경우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군사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의 거리가 110k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면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반도체의 주요 생산지이며 대만 남쪽의 루손 해협은 일본이 해외에 의존하는 원유의 중요한 운송로입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조건의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국방백서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인데요. 하지만 과거 대만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분명 독립을 했는데 또다시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에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만 일부 언론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강국이 되어 위상이 달라진 대만은 일본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형국입니다. 일본 정부가 약 1,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TSMC의 스쿠바 R&D 센터 건립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이러다 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이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정작 일본 정부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TSMC가 이득만 챙기고 반도체 산업 부흥을 노리는 일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가령 스쿠바에 위치한 TSMC의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공정 기술이 개발됐을 경우 일본 정부나 현지 기업들에 전혀 이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대만에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구마모토 지역에 설립하고 있는 TSMC의 생산단지에 대한 효용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흥을 위해 이 공장에 무려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지만 일각에서는 TSMC가 일본 내 반도체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 오히려 일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거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만은 일본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과 함께하며 한국과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대만에서 최근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LS전선이 대만에서 수주한 해저 케이블 계약 금액은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LS전선은 대만전력공사 TPC가 서부 해상에 건설하는 풍력단지에 1,100억 원대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LS전선이 대만 하이롱 해상풍력단지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1,100억 원대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를 통해 LS전선은 대만의 1차 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 8개 프로젝트의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휩쓸어버렸고 한국의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전선이 대만 앞바다에 쫙 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총 공사비 1조 8천억 원이 드는 대만 타오 위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한 업체도 한국 업체였습니다. 삼성물산은 대만 종합건설사인 RSEA 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타오 위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지붕 철골 트러스 및 비정형 천장 공사 등으로 인해 고난도 공사로 손꼽히는 공사였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제1-2터미널 운영 중 간섭 사항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삼성물산은 국내외 다수의 공항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항 공사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대만은 한국과 2014년부터 협의해온 이중과세 방지제도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대만에 투자의 수익을 냈을 때 한국이나 대만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대만 간 이중과세방지약정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로써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현재 총 94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지만 대만과는 지금까지 이 같은 과세협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만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나라에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줄어 신규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대만 간 이중과세가 해소됨에 따라 특히 한국의 반도체 섬유 게임 업계는 크게 환호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만과 한국이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그나마 자신 있어 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반도체 후공정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업체에게 맡기기로 하자 일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